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한때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아주 뼈아픈 배신을 당했었죠. 오늘은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저는 제법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유통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교수였던 어머니 덕분에 부족함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무분별한 은석바지로 키운 건 아닙니다. 부모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쉽게 말해 법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셨고요. 직접 발로 뛰는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저도 그런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자주 다녔는데요. 제가 유달리 착한 아이였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내성적인 성격 탓에 같이 놀 친구가 없어 주말에도 부모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모님은 그런 제가 걱정되셨는지 언젠가부터 제 또래 아이들이 많은 보육원이나 아동보호소 위주로 봉사를 다니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곳 아이들과 어울리거나 한 건 아니에요.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아무래도 거친 면이 있어서요. 외부에서 온 저를 은근히 따돌리곤 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부모님은 선생님들과 보육원 청소를 하느라 바빴고 남자아이들은 운동장에 우르르 몰려 공을 차고 있었는데요. 그 어느 쪽에도 낄 자신이 없어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쓱쓱 그리기 시작했죠. 그림은 내성적인 10살 소년이었던 제 유일한 취미였으니까요. 얼마나 손을 놀렸을까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머리 위로 길게 그림자가 졌습니다. 와, 장군이랑 똑같이 생겼네.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어요. 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장군이는 그리기 어렵더라고. 장군이가 대체 뭐야? 아이의 입에서 자꾸만 튀어나오는 장군이란 이름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의 두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여기서 키우는 강아지잖아. 네가 그린 이 까만 게. 아, 얘가 장군이야? 그냥 창밖으로 보이길래 그린 것 뿐인데. 너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장군이 이름도 모르는 걸 보니. 난 여기 안 살아. 엄마랑 아빠 따라서 온 거라고. 제 뾰족한 대꾸에 아이는 멈칫한 것도 잠시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네가 박 사장님 아들이구나? 그러고 보니 좀 닮은 것도 같고. 난 일주일 전에 여기 온 김재욱이라고 해. 반가워. 낯을 가리던 저는 인사 대신 후다닥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날 이후로도 보육원에 갈 때마다 그 아이는 저를 아는 체 했어요. 자기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면서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보육원에서 나온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그 아이에게 마음을 열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형령 하면서 따르게 됐죠. 재욱이 형은 저보다 2살 많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 여러 보호소를 전전했다고 하더군요. 남모를 상처가 클 텐데도 형은 늘 웃는 낯이었어요. 부모님도 그런 형을 많이 아꼈죠. 때마침 부모님이 그즈음 입양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원래 두 분 다 자식은 저 하나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셨는데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입양에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였죠.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영준아, 넌 재욱이 형이랑 같이 살면 어떨 것 같냐? 재욱이 형이랑 한 집에? 그래, 엄마랑 아빠가 저번에 입양에 대해 설명해줬었지? 원래 영준이보다 어린 여동생을 데려올까 했는데 영준이가 재욱이 형을 워낙 잘 따라서 말이야. 영준이 생각이 궁금해.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늘 형이 진짜 우리 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난 동생 필요 없어. 재욱이 형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제가 12살 되던 해 형은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보육원에서도 모범생이었던 형은 새로운 환경에도 금세 적응했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이었고요.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열심히 했네요. 주변에선 완벽한 형과 저를 비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형을 시샘한 적이 없습니다. 형이 제게 좀 잘했어야죠. 중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날라리에게 찍혀 괴롭힘을 당할 때 대신 나서서 싸워준 것도 형이었고요. 늘 낙제점을 받던 수학을 끼고 가르쳐준 것도, 부모님에게 혼날 때마다 감싸준 것도 형이었네요. 물론 저희 사이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제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요. 많이 좋아했던 여자라 부모님에게도 소개하고요. 형과도 몇 번 만나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형에게 마음을 빼앗겨 제게 이별을 선고했지 뭡니까? 심지어 이후 형에게 고백까지 했죠. 당연히 형은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동안 저희 형제 사이는 서먹할 수밖에 없었네요. 몇 달 뒤에 자연스레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몇 년 뒤 또 한 번 저희 형제 사이가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형은 얼마 안 돼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는데요. 형수는 형만큼이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형수 역시 교편을 잡고 있었고요. 얼굴이나 몸매도 연예인 뺨치게 좋았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명절에도 싫은 내색 없이 와서 음식 준비를 돕고요. 생신이나 어버이날엔 연차까지 내고 손수 잔치상을 차려주기도 했죠. 처음엔 그런 형수가 참 고맙고 좋았는데요. 이상하게 조금씩 불편한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가령 형수가 시집 올 당시 저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요. 부모님도 형도 천천히 진로를 생각해보라며 시간을 줬는데 형수는 자꾸만 저를 닥달했죠. 만날 때마다 취업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자기 지인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면서 덜컥 저를 소개해 난감했던 적도 있네요. 그래도 나름 형수가 절 생각해 주는 거라고 여겨 꾹 참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뒤엔 참 저열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형수가 화장실 앞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됐거든요. 나 오늘 시댁 식구들하고 밥 먹는다고 했잖아. 도련님? 말도 마. 아직도 취업 안 했지.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정말 답답하다니까. 아직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는 둥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어. 저를 철없는 동생 취급하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는데요. 이어진 형수의 뒷담화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도련님이 우리 그이처럼 학벌이 좋기라니 뭐 다른 자격증이 있기라니. 지잡대 졸업한 주제에 눈만 높아선. 근데 시부모님은 급할 거 없다면서 오냐오냐 하셔. 친아들이다 이거지.
나중에 유산도 다 도련님한테만 갈까봐 얼마나 걱정되는데. 당장 자기 형편이 안 좋으면 더 욕심낼 거 아니야. 시부모님도 뭐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할 거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제 취업을 재촉하던 게 입양아인 형이 저한테 밀려서 유산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한 거였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고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요.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말해봤자 상처받는 건 형과 부모님이었으니까요. 형수가 어쨌든 형과 부모님에겐 잘하니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작은 IT 회사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만난 동료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아내를 처음 가족들에게 소개한 날, 형수가 어마어마한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실수인지도 알 수 없는 게 형수가 시작부터 아내에게 참 까칠하게 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아내의 호구 조사를 하더군요. 은희 씨라고 했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식당 하세요. 동네 시장에서 칼국수를. 시장이요? 아, 은희 씨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요? 땡땡 대학 나왔습니다. 무슨 대학이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인데요. 왜 땡땡시에? 아, 미안해요. 내가 처음 들어봐서. 어쨌든 환영해요. 우리 도련님 누가 데려갈까 했는데 드디어 임자 나타났네. 대놓고 아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말투에 은근한 경멸이 깔려있다고나 할까요? 뭐 여기까진 제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는 자리에서 사단이 나고 말았죠. 근데 은희 씨, 어디 불편해요? 눈이 좀 이상한데? 아, 제가 시선 처리하는 게 약간 불편해요. 교정할 정도는 아닌데 긴장하면 좀 심해져서. 아내에겐 약간의 사식기가 있었는데요. 심한 건 절대 아니었고 가끔 티가 좀 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어 돌아온 형수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뭐야, 사시야? 그거 유전될 텐데. 절대 애는 낳으면 안 되겠다. 장애아가 태어나면 어떡해? 순간 꼭지가 확 도는 기분이었어요. 벌떡 일어나 형수를 향해 소리쳤죠. 형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서 그런 막말을, 미친 거 아닙니까? 도련님, 전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걱정은 무슨? 그동안 형수가 알게 모르게 나한테 선 넘는 거 다 참았어요. 형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집 식구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와이프가 될 사람한테까지 이러는 거 참을 수가 없네요. 전 앞으로 형수 더는 제 가족으로 생각 안 할 겁니다. 결혼식에도 오지 마세요. 제 불같은 반응에 형수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형이 끼어들었죠. 형준아, 이 사람이 실언한 건데 한 번만 용서해주라. 가족으로도 생각 안 할 거라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 아니, 난 이미 형수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어. 취업 문제로 오지랖 부릴 때도 참았고, 내 학벌이며 회사 별 볼 일 없다고 은근히 무시할 때도 참았다고. 그뿐인 줄 알아?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해서 부모님 유산 다 까먹을까봐 걱정된다고 친구랑 떠드는 걸 들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내 아내 될 사람한테까지 이따위로 구는 걸 어떻게 참아? 그 자리에서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후 형수가 몇 번이고 연락해 사과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결혼식에도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죠. 하지만 아내는 자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난 것 같아 불편했나 봐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형님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계속 사과 안 받아주니까 나한테 연락해선
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비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그때 형님이 나한테 그런 말 했던 거 난 정말 괜찮거든. 실수였잖아.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고집을 부리기 힘들었어요.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형수 좀 용서해달라는 형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형수가 다신 저와 아내에 대해 입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사과를 받아줬는데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제 일생일대의 실수가 될 줄은 말이죠. 언젠가부터 아내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늘 자신의 일상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던 사람인데 부쩍 말수도 줄었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내는 번번이 고개를 내젓기만 했는데요. 얼마 안 가 아내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곧 다가올 엄마의 생신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작년엔 큰며느리 혼자 내 생일상 차린다고 너무 고생했잖니. 올해는 밖에서 사 먹든 집에 출장 뷔페를 부르든 하자. 엄마의 말에 형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더군요. 아유, 어머님도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동서 데리고 알아서 준비할 테니 어머님은 잔치상 받을 준비만 하세요. 이번에도 또 직접 음식을 하겠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너나 둘째나 다 일하잖니. 하루 연차 내면 되죠. 안 그래 동서? 네? 아, 그럼요 형님. 회사 하루 쉬고 준비하면 되죠. 아내도 그 자리에선 선선히 좋다 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거절하기 난감해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엄마 생일상 부담되면 얘기해. 내가 형이랑 형수한테 말해서 그냥 식당 예약하거나 할 테니까. 아니야, 나 시집 오고 처음 만난 어머님 생신인데 거기다 어머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셔? 난 진짜 괜찮아. 같이 음식 준비하면서 형님이랑 친해질 시간 갖는 것도 좋고. 아내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엄마 아들은 난데 생일상을 차려도 며느리들이 아니라 제가 차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엄마의 생신 전날 반차를 내고 형네 집으로 향했어요. 뭐라도 좀 거들어줄 생각이었죠. 아내는 이미 회사를 하루 쉬고 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아내에게도 형 내외에게도 제가 간다는 건 알리지 않았어요. 미리 얘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이죠. 그렇게 형 집에 막 도착했는데 날이 더워 그런가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더군요. 별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어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서 아내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형수는 그 앞 소파에 드러누워 잡지를 넘기고 있더군요. 동서, 아직 멀었어? 갈비찜을 뭐 소부터 키워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금방 나와요. 아까 너무 퍽퍽하다고 하셔서 좀 더 익히고 있어요. 잡채랑 나박김치는? 그것도 거의 다 됐어요. 잠시만요. 아유, 손이 이렇게 느려서야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겠어? 당장 어머님 생신이 내일인데 정신 차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와 달리 형수는 입으로만 열심히 떠들어댈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치 안방 마님과 하녀의 관계를 보는 듯했죠. 저와 부모님 앞에선 반성하는 척, 아내를 아끼는 척 해놓고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호박씨를 깔 수 있는지 형수의 행태에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형수가 저를 발견하곤 사색이 됐어요. 서방님, 대체 언제부터 거기에...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 생일상 이 사람이랑 같이 준비한다더니 이게 같이 준비하는 겁니까? 오해예요.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이 사람한테 함부로 했던 거 반성한다고 할 땐 언제고 뒤에서 이런 수작질을 부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그만해. 일단 나가자, 어? 당황한 아내가 저를 데리고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마구 화를 냈죠. 어쩐지 본가 가서 형수만 만나고 오면 표정이 안 좋더라니. 사실대로 말해. 이런 적 또 있었어? 제 최근에 아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보니 형수는 결혼식 불참건으로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제게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도 모르게 아내를 괴롭혀 왔더군요. 제사 때마다 굳은 일을 떠넘긴 건 기본이고요. 저희 엄마 생신상도 혼자 다 차리라며 갑질을 했던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냐고. 그랬다가 아주버님이랑 당신 사이 또 틀어지면 어떡해. 집안 분위기만 불편해지잖아. 난 그냥 형님이랑 나랑 첫 단추를 잘못 깬 거니까. 내가 잘하면 언젠가 형님도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 울며 고백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만큼 형수에게 화가 났죠. 다음날 바로 형수에게 다시 찾아가 따질 생각이었는데요. 웬걸 그쪽에서 먼저 형을 대동하고 나타났더군요. 영준아, 이 사람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그날은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시작부터 형수를 감싸고 도는 형을 보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형까지 그 엉터리 거짓말을 믿는 거야? 그럼 지난번 제사 때는 왜 그랬대? 형수는 집에 큰일 있을 때마다 몸이 아파지는 특이 체질인가 봐. 비꼬지 말고. 어쨌든 네 형수잖아. 너보다 윗사람이라고. 윗사람이 윗사람다워야 대접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난 앞으로 저 여자 형수로 모실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형. 저 여자라니 임마. 그래도 네 형수야. 존칭 똑바로 못해? 형수가 얼마나 여우같이 구슬려 놓은 건지 형은 도무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형수가 나나 이 사람한테 한 짓이 다 우연이고 의도가 없었고 그저 오해라는 거야? 형, 나랑은 다르게 똑똑하고 가방끈도 더 길잖아. 근데 어쩜 이렇게 멍청해? 이 자식이 말 조심하라고 했지. 너 지금 내가 네 친형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형과 형수를 쫓아내다시피 현관 밖으로 내몰았고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죠. 그렇게 한동안 저희 형제는 얼굴을 보긴커녕 전화 한 통 안 하고 지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형제 사이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했네요. 형이 설마 그런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퇴근해 아내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웬걸 술에 잔뜩 취한 형이 서 있더군요. 형,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영준아, 나 이제 어쩌면 좋냐? 놀랍게도 형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엉망이었어요. 당황한 저는 일단 형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죠. 형,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네 형수가 말이다. 글쎄 날 두고 다른 남자랑. 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수가 형 모르게 바람을 피다 걸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였죠. 네 형수가 옛날부터 한 인기 했거든. 나 만나기 전에도 남자를 많이 만나고 다닌 건 알았는데 설마 결혼 후에도 이럴 줄은. 처음 바람 났을 때 이혼했었어야지. 한번 봐주니까 또 피운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냐. 나는 네 형수뿐인데.
그렇다고 또 봐줄 거야? 그냥 애 없을 때 빨리 갈라서. 안 그래도 형은 형수에게 너무 과분한 상대란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형수 때문에 의좋던 형제 사이도 망가진 것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형을 계속 설득했고 마침내 형도 이혼할 결심을 굳혔죠. 이후 형은 한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요. 이혼 소장을 보내고 며칠 뒤 형수가 찾아왔어요. 서방님, 이 여기에 있죠? 낯짝도 두껍네요. 어떻게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해요? 됐고, 그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 사이 일인데 서방님이 참견할 군번이 아니잖아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이혼할 땐 하더라도 얼굴 보고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형수의 외침을 들은 걸까요? 밖에 있던 형이 밖으로 나왔어요. 형수를 보자마자 표정이 흔들리더군요. 형수 역시 그걸 느꼈는지 바로 형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눈물바람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여보. 술김에 딱 한 번 그런 거야. 하룻밤 실수였다고. 그 가짜는 변명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저는 형에게 매달린 형수를 억지로 떼어내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어디서 또 가짜는 수작질이야. 딱 한 번? 하룻밤 실수? 이번이 두 번째 외도면서 뻔뻔하긴. 그러자 비운의 여주인공 같던 형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돌변했어요. 야, 네가 뭔데 자꾸 사사건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야, 이제 막 가자는 거지? 형, 봤어? 이게 이 여자의 실체야.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아랫사람 괴롭히고 다른 남자랑 붙어먹는. 난 내 와이프한테 상처 주고 형까지 배신한 이 여자 절대 용서 못해. 근데 만약 형이 이 여자를 또 용서한다면 형한테도 너무 실망할 것 같다. 제 말에 형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다 이내 형수를 향해 말했죠. 돌아가 지수가,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뭐? 여보, 진심이야?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형수의 간절한 외침에도 형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흥분한 형수는 마구 비명을 지르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죠. 안 되겠다 싶어 화장실에서 걸레밥물을 가져와 끼얹어 버렸는데요. 물에 빠진 생쥐꼴로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이후 저는 형을 설득해 이름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비싼 몸값답게 확실한 승리를 안겨줬어요. 유책 배우자였던 형수는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고요. 형에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죠. 또 알고 보니 바람난 상대가 같은 학교 교사더라고요. 저는 형수와 그 상간남이 일하는 학교에도 정식으로 항의했어요.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보단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죠.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형수와 상간남은 학교에서 직위 해체됐고요. 그 일로 형수는 상간남에게도 버림받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분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형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때 유행하던 구독형 서비스의 일종이었는데요.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도움을 많이 주었죠. 뭐든 척척 해내던 형이었기에 이번에도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어느 날 형이 저를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영준아, 너 내 사업 좀 도와주지 않을래? 에이, 일개 회사원이 내가 형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래. 아니야, 영준이 너 중국어 할 줄 알지? 실은 내가 사업을 중국어로 좀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말이야. 네 도움이 꼭 필요해. 솔직히 많이 고민됐어요. 그즈음 저는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요.
조만간의 과장으로 승진도 예정돼 있었거든요. 갓 태어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혼 후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는 형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회사를 그만뒀고요. 형의 일을 같이 돕기로 했죠. 고맙다, 영준아. 잘 결정했어. 내가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그 뒤로 형과 저는 힘을 합쳐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갔어요. 덕분에 거래처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요. 매출도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죠.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역할이 꽤나 컸네요. 그런데 너무 이른 성공이 독이 된 걸까요? 언젠가부터 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도 불사하던 사람이 지갑과 조퇴를 밥 먹듯이 하고요. 거래처 관리도 다 제게 떠넘겼죠. 형, 요즘 대체 왜 그래? 회사도 잘 안 나오고 어쩌다 나와도 자꾸 실수만 하고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이제 나도 나이가 있잖냐. 사업한다고 요 몇 년 무리했더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네. 컨디션 다시 올라올 때까지 당분간 영준이 네가 고생 좀 해주라. 건강상의 문제라니 뭐라고 더 할 순 없었는데요. 솔직히 서운함이 너무 컸어요. 돈이나 제대로 챙겨주면 또 몰라요. 회사 성장을 위해선 투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면서 제 몫으로 와야 할 성과금까지 투자금으로 써버렸어요. 결국 제게 입금되는 월급은 전 회사와 크게 다를 게 없었죠. 일은 그 10배, 20배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형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이 회사 규모도 제법 커져서 일하는 직원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 회사가 흔들리면 그들의 밥줄까지 위태롭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너무 무겁게 했네요. 형의 부탁과 책임감에 떠밀려 저는 점점 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고요. 그럴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내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은혁이가 당신 얼굴 까먹겠다. 이젠 아빠 찾지도 않는다고. 미안해, 여보. 내일은 꼭 일찍 들어갈게. 됐어.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마. 언젠가부터 아내는 제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요. 빨래조차 제 옷만 쏙 빼고 했네요. 자기 나름 불만의 표현이었죠. 때로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애초에 원인 제공을 제가 한 걸요. 그래도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내의 불평, 불만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어느 정도 자유시간이 생기자 혼자 골프도 배우고 산악 동호회도 다니며 취미활동을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가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게 못내 마음에 걸리던 어느 날 거래처 한 곳과 계약이 무산되면서 스케줄에 여유가 좀 생겼어요. 때마침 결혼기념일이 코앞이라 모처럼 만에 아내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죠. 아들은 하원 후 부모님이 봐주시겠다고 했고요. 오랜만에 아내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는 영화도 보니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집에 돌아가는 게 아쉬울 정도였네요. 그런데 영화관을 막 나서려던 찰나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기 영준이 맞지? 고개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거기엔 제 첫사랑이 서 있었어요. 대학교 때 형에게 반해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여자였죠. 지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야 잘 지내지. 영준이 너도 좋아 보이네. 결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전 여자친구의 시선이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아내에게 전 여자친구를 인사시켰죠. 인사해. 이쪽은 우리 집사람이야. 여보, 여긴 내 대학 동창. 굳이 사귀었단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을 얼버무렸는데요. 그 모습에 전 여자친구가 피식 웃음을 흘리는 것도 잠시 이내 형 얘기를 꺼내더군요. 재욱 오빠는 어떻게 지내? 이혼했단 얘긴 들었는데. 형도 잘 지내지. 요즘은 자기 사업하느라 바빠. 나도 같이 돕고 있고. 전 여자친구와의 일도 이미 옛 추억이 됐기 때문일까요? 형의 안부를 묻는데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여전히 사이좋은 형제구나. 근데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영준이 너 말이야. 재욱 오빠 너무 믿지 마.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잖아.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데? 자기를 거절한 형에게 억하 심정이 남아있는 건지, 그도 아니면 미련이 남아 이러는 건지, 뭐가 됐든 불쾌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전 여자친구는 쓴 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여전히 형에 대한 애정이 굳건하구나.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어. 그럼 이만. 전 여자친구는 유유히 떠나버렸어요. 아내마저 뭐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있냐면서 화를 냈네요. 그리고 문득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말이야, 저 사람 혹시 아주버님하고 사귀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까 아주버님 얘기할 때 분위기가 좀 묘하던데. 사귀기 무슨.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야. 아, 그래? 역시 아주버님 학생 때도 인기 많았구나. 아내는 그녀가 제 첫사랑이며 한때 사귀었다는 건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전 여자친구와의 재회는 제게 불쾌함과 찝찝함을 남겼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몰랐는데 제가 사업 소질이 있더라고요. 특히 해외 거래처를 관리하는 데에 제 나름의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의 이점이 있는 중국뿐 아니라 여러 동남아 국가와 미국으로 점점 시장을 넓혀갔죠. 회사 입장에선 잘된 일이었지만 제 입장에선 글쎄요. 처음엔 저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서 말이죠. 가족들이나 직원들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뿌듯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성공한 사업가 대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살고 싶었죠. 결국 저는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설상가상 그런 제 바람을 부채질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형은 몸이 아프단 핑계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대신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을 했는데요. 바이어 중 한 명이 골프 마니아라 어쩌다 보니 예정에 없던 골프를 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장에서 누굴 마주쳤는지 아세요? 바로 형이었습니다. 제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일적인 사람들과 함께였으니 그 자리에선 형을 못 본 척 표정 관리를 했는데요. 그날 밤 바로 달려가 사표를 내밀었어요. 형, 나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 그만둘래. 갑자기 왜 그래, 영준아. 오늘 내가 골프장에 갔던 건 친구들이 하도 나오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 됐고, 나 더는 형 회사에서 몸 바쳐 일하고 싶지 않아. 내가 벌써 몇 년째 은혁이 얼굴을 못 봤는 줄 알아? 이러다 은혁이가 진짜 내 얼굴 보고 누구세요 할까봐 겁난다고. 참나, 내 앞에서 자식 얘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누구 때문에 애도 없이 이혼남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형의 답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설마 형이 이혼으로 저를 원망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2번이나 다른 남자랑 눈 맞은 그 여자 탓이 아니라? 누가 널 탓한대?
다만 영준이 너도 알잖아. 내가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인생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기분이었어. 근데 나한테 이혼하라고 부춘긴 네가 이렇게 회사까지 관두겠다고 하면, 그래서 잘난 형 이혼남 만들었으니 형이 골프 치며 노는 동안 난 죽어라 뺑이 쳐라 이거야? 자꾸 꼬아듣지 마. 지금 한창 회사 커나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왜 자꾸 책임감 없이 행동해? 여기서 네가 나가면 회사는 어떡하라고? 그동안 저는 악독한 전 형수에게서 형을 탈출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도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믿었죠. 설마 형이 물에 빠진 걸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부류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심지어 회사 대표는 자기면서 제게 책임감을 운운하다니 솔직히 화가 많이 났네요. 회사 어떻게 할지를 왜 나한테 물어? 그건 형이 알아서 해야지. 사장은 내가 아니라 형이잖아. 제 싸늘한 대꾸에 그제야 아차 싶었던 걸까요? 형이 갑자기 살살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영준이, 너 요즘 내가 회사 일에 집중 못한다고 화 많이 난 거 알아. 미안하다. 형이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릴 테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난 이쯤에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애초에 난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고, 예전처럼 월급쟁이로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해. 알지. 근데 당장 너 없으면 형 혼자 어떡하냐. 지금 회사 돌아가는 사정 나보다 네가 더 빠삭한데 형 살려주는 셈 치고 조금만 더 도와주라. 알겠어. 딱 3달이야. 그 이상은 안 돼. 3개월 뒤에도 형은 제게 계속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았고요. 딱 약속한 기간만 채우고 회사를 나왔죠. 나름 형에게 제가 익힌 사업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는데도 형은 도통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결국 그 뒤로 형의 회사는 경쟁 업체에게 따라잡히면서 조금씩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죠. 한때 형의 회사에 제 땀과 눈물을 바쳤던 만큼 아쉽기도 했고 형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형의 회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었네요. 이후 저는 가정의 화목함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내를 위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요. 아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즈음 뜻밖의 병고가 생겼어요. 장모님이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셨지 뭡니까? 평소 장모님 사랑이 각별했던 아내는 자주 친정을 방문했고요. 장모님의 병수발을 도맡아했습니다. 저도 가서 돕고 싶어 왔는데 아무래도 성별도 다르고 사위이다 보니 오히려 장모님이 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대신 살림과 아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날도 그랬어요. 아내는 전날 친정에 간 상태였고요. 집엔 아들과 저 담돌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더군요. 그래도 학교엔 가야지, 은여가. 싫어. 아빠 너무해. 맨날 바쁘다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이젠 안 바쁘니까 나랑 놀아줘야지. 우리도 빠방하는 거 보러 가자, 응? 처음엔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했는데요. 그즘 저희 지역에 자동차 극장이 하나 생겼는데 아들 친구들도 가족들과 많이 가본 것 같더라고요. 나도 아빠랑 거기 가고 싶어. 친구들 중에 나만 안 가봤단 말이야. 제발 가자, 어? 어느새 눈물까지 글썽이며 조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형 회사 일을 돕느라 아들이 뒷전으로 밀려있던 것도 생각나면서 죄책감이 들었죠. 결국 저는 학교에 전화해 아프단 핑계를 대고 아들과 둘이 자동차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은혁이 너 이거 엄마한텐 비밀이다. 엄마 알면 아빠 혼나. 아빠도 엄마처럼 나랑 비밀 만드는 거야? 알겠어.
나 비밀 잘 지켜. 걱정하지 마, 아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부모와 걸핏하면 이런저런 비밀을 만드는 나이였으니까요. 끼케야 저 몰래 둘이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은 건가 했죠. 제가 음식 시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아들과 만든 비밀은 그런 귀여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자동차 극장에서 막 영화 상영이 시작되려던 순간 그 비밀의 실체도 모습을 드러냈죠. 당시 극장 안은 인산인해였어요. 인기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주변이 금세 다양한 차로 가득해졌는데요. 제 차 바로 앞에 선 새빨간 외제차가 유독 눈에 띄더군요. 참 색깔 한번 요란하다 싶었는데요. 아들이 그 차를 보자마자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번에 엄마랑 같이 탔던 차야. 저는 뭘 사든 튀지 않는 디자인과 색을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한평생 검정색 국산 중형차만 몰았었죠. 그런데 아들이 아내와 새빨간 외제차를 탄 적이 있다니, 심지어 아내는 면허도 없는데 말이죠. 그 순간 어떤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쎄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흘러갔어요. 황급히 아들에게 물어봤죠. 은유가 엄마랑 같이 저 차 타봤다고? 언제? 아, 맞다. 엄마가 이거 아빠한텐 비밀이랬는데. 아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대답을 채근해도 엄마한테 혼난다면서 도리지를 치더군요. 안 돼. 난 몰라. 엄마랑 약속했단 말이야. 여기서 아들을 더 몰아붙이는 건 아빠로서 할 짓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아들에겐 얌전히 영화를 보고 있으라고 하고요. 저 혼자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몸을 낮춰 외제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영화 보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안 되려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다행히 차는 짙게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아 어느 정도 내부가 들여다 보였는데요. 조수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였으니까요. 아내가 웬 남자를 부둥켜 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죠. 맞아요. 아내는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상간남은 제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는데요. 아내가 차창 너머로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그 순간 깜짝 놀란 상간남도 제 쪽으로 몸을 틀었고요. 저는 마침내 상간남의 그 잘난 면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다름 아닌 저희 형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말한 차의 주인은 다름 아닌 큰아빠, 즉 제 형이었던 겁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오한이 일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는 게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저도 모르게 차 문 손잡이에 손을 댔는데요. 웬걸 너무 쉽게 달칵 문이 열리더군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욕정에 눈이 멀어 문 잠그는 곳조차 잊었던 겁니다. 차문을 활짝 열고 조용히 내까렸어요. 둘이 제 발로 나올래? 아니면 끌려 나올래? 영준아, 일단 진정하고 한 번만 더 묻는다. 제 발로 나올 거야? 아니면 끌려 나와서 개망신 당할 거야? 나가면 되잖아. 아내가 먼저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고요. 형도 그 뒤를 이었어요. 저는 극장 관리인에게 아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한 뒤 형과 아내를 데리고 극장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죠. 이제 한번 설명해봐. 도대체 언제부터 둘이 그런 더러운 내연관계로 발전한 건지, 누가 먼저 꼬신 건지. 영준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런 거 아니야. 다 오해야. 오해라고? 누굴 바보로 알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잡았댈 걸 잡았대! 한 가닥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어요. 흥분한 저는 그 자리에서 형의 멱살을 잡았고요. 그 잘난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죠. 형은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 한참을 더 때렸어요. 결국 형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벌벌 떨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진정해. 지금 안에 은혁이도 있는데. 은혁이를 걱정한다는 사람이 내 형이랑 이런 짓을 벌여? 왜 하필 형인 건데 도대체 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형님이 날 괴롭힐 때부터 아주버님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기가 막혀 대묻자 아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도 몰라. 모르겠다고.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실은 형님한테, 아니 그 여자한테 내내 콤플렉스가 있었어. 사시에 지잡대 나온 나와 달리 얼굴도 예쁘고 모든 게 잘났으니까. 그런 여자가 선택한 남자가 나한테 호감을 보인다는 게 짜릿했어. 한 번이라도 그 여자보다 우위에 서보고 싶었던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용서를 바랄 수 있는 죄가 있고 감히 바라선 안 되는 죄가 있어. 콤플렉스니 뭐니 그런 걸로 당신이 저지른 추잡한 짓을 정당화하지 마. 당신은 남편 형이랑 붙어먹은 더러운 여자일 뿐이니까. 오늘부로 우린 끝이야. 은혁이도 내가 키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무섭게 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아주버님이 먼저 날 꼬신 거라고. 거기 넘어간 게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진. 누가 꼬셨던 뭐가 그렇게 중요해. 둘이 붙어먹었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당신, 전형수,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지? 곧 당신도 그렇게 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 전 형수에게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복수했는지는 그 누구보다 아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과연 아내는 사색이 돼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래도 제발 내치지만은 말아주라. 나 은혁이 엄마잖아.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저는 아내를 내버려둔 채 다시 극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영화에 푹 빠져있던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고요. 아내의 짐은 죄다 밖에 내다버렸죠. 다음날 바로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얻어터져서 그 잘난 얼굴이 불어터진 호빵 같아졌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어쨌든 형은 제 앞에 대뜸 무릎 꿇고 석고 대제부터 하더군요. 영준아, 내가 잘못했다.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재수씨가 먼저 날 꼬셨다고. 서로 상대방이 먼저 꼬셨다고 우기는 꼴이 참 한심하더군요. 차라리 서로 감싸며 내 탓이오 하는 천년의 사랑이었다면 그래, 운명의 장난으로 어긋난 인연이었구나 했을 텐데 이건 뭐 욕정에 눈이 먼 두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눈앞의 짐승을 비웃었어요. 그 사람은 형이 먼저 꼬신 거라고 하던데? 야, 그 간악한 여자 말을 믿어? 내가 너랑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영준아, 대학 때를 생각해봐. 내가 언제 네 여자 뺏은 적 있었냐? 여자들이 늘 먼저 나한테 다가온 거잖아. 웃기시네. 나 얼마 전에 지영이 만났거든? 대학 때 사귀었던 첫사랑. 형을 믿지 말라는 둥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왜 그러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형이 먼저 걔한테 꼬리를 쳤던 거야. 맞지? 절대 아니야. 넌 형이 그런 놈으로 보여? 그래. 그럼 지금 내가 바로 지영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삼자 대면 해볼까? 제 말에 형은 순간적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감춰져 있던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형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키던 것도 잠시, 이내 핏대를 세우며 본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그래, 내가 꼬셨다. 네 첫사랑도 재수씨도 내가 꼬셨다고. 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림 실력도, 돈 많고 다정한 부모도 전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던 건데 넌 어떤 노력도 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손에 넣었지. 그런 주제에 고마움도 모르던. 형이 제게 열등감을, 그것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품고 있었다는 건 큰 충격이었어요. 형은 단 한순간도 날 동생으로 생각한 적 없구나. 그걸 이제 알았냐? 어떻게 널 동생으로 생각해? 입양 후에도 너랑 난 여전히 처지가 달랐는데. 처지가 달랐다니. 아버지랑 엄마는 형과 날 공평하게 키웠어. 아니, 오히려 형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줬다고. 어학연수도 지금 형 회사도 다 두 분이 해주신 거잖아. 그건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거야. 난 무엇 하나 거저받은 게 없어. 언제 파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죽어라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좀 살만해지니까 네가 어떻게 했는데? 날 이혼남 되게 만들고 회사도 망하게 만들었잖아. 형의 두 눈이 광기와 분노로 번들거렸어요. 그때 깨달았네요. 형은 저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콤플렉스를 넘어 광증이 됐다는 걸요. 내 탓하지 마. 모든 건 형이 자초한 일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 엄마랑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 거야. 남이 되어서 법정에서나 보자. 그렇게 내가 싫었다면 형한텐 잘된 일이지.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확 정신이 들었나 보죠. 형이 허겁지겁 제게 매달렸어요. 영준아, 그건 좀 아니지. 너랑 나 둘 사이 일인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충격만 받으실 텐데. 동생 아내랑 바람난 게 어떻게 둘 사이 일이야? 영준아, 제발. 그러다 나 진짜 호적 파이면 어떡해?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형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부모님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인간과 죽어도 한 호적에 있고 싶진 않았어요. 부모님 유산 문제도 마음에 걸렸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에 입을 떡 벌리셨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기절하는 바람에 한동안 소동이 일었네요.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른 뒤 부모님은 바로 형을 불러들이셨는데요.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웬걸 오리발 전법을 쓰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저 정말 억울합니다. 재수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요. 그저 재수씨가 영준이랑 요즘 사이가 별로라고 고민 상담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난 것뿐이고요. 조용한 공간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동차 극장에 간 것뿐이에요. 그럴싸한 변명을 줄줄 늘어놓는 형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형과 아내가 잡아뗄 걸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게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동안 저는 흥신소에 의뢰해 두 사람의 추가 불륜 정황을 잡아내고요. 친하게 지내던 전 회사 직원들을 매수해 형의 차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도 빼돌린 상태였거든요. 그 안엔 형이 아내와 함께하는 모습이 수차례 기록돼 있었네요. 또 곁다리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형은 저 모르게 회사 돈을 빼돌려 어마어마한 사치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한 푼도 주기 아까워 우는 소리만 한 거였죠. 아내의 외도를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빨간 스포츠카도 저 몰래 뽑은 차라 제가 몰랐던 거였네요. 길게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아 형에게 모든 증거 사본을 보여줬어요. 내가 어떻게 형수를 파면시켰는지 잊었어?
이미 증거란 증거는 죄다 모아놨으니까 쓸데없는 거짓말 늘어놓는데 시간 허비하지 마.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위자료 줄여줄 변호사나 찾아보라고. 박영준, 너 이 자식 진짜?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엄마, 아버지 앞에서 입 좀 그만 털어. 더는 형 부모 아니니까 호칭도 정정해주고. 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더는 제 부모가 아니라니. 설마, 아니죠? 형의 간절한 물음에 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파양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이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르는 게 아니라더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네? 이번 일이 있기까지 우린 널 잘 맡겼다. 우리 큰 아들로서 진심으로. 이건 너도 부정할 수 없겠지? 아버지! 대체 영준이가 뭐가 그리 원망스러웠냐? 애초에 영준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널 입양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뒤로 부모님은 바로 형을 파양했어요. 사실 파양은 입양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동생의 아내를 탐한 형의 파렴치한 짓 덕분에 순조롭게 절차를 밟을 수 있었죠. 이후 저는 소송을 통해 아내와도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유책 배우자가 아내였기 때문에 꽤 두둑한 위자료를 받았고요.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죠. 전처는 현재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이 하던 칼국수집을 물려받았는데요. 그것도 장사가 신통치 않아 파출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형의 근황도 그리 좋진 않아요. 제가 그만둔 뒤 안 그래도 위기였던 형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형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죠. 들리는 소문에는 그 빚을 돌려막기 하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건 분명합니다.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지금 아내는 전 아내와 달리 가정적이고 저밖에 몰라요. 아들에게도 참 잘해서 둘이 친모자 사이 같죠. 최근에는 누뚱이 딸도 낳았는데요. 요즘은 딸 재롱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제대로 찍혀봤지만 그렇다고 인생 끝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지난날의 아픔이 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